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마지막 합동 연설회까지 난타전을 이어간 가운데 내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집중 공세를 받던 한동훈 후보가요, 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이 한동훈 후보의 폭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도 좀 놀랍고 저런 발언을 하고 폭로했다는 것 자체도 다 놀라운 상황인데, 글쎄 지금 돌발적으로 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아니라요. 네네. 상대방을 맞타도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지금 공표했다가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요. 18년, 19년 당시에 이 민주당이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여기 지금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 때죠. 네, 이거랑 지금 공수처, 검수완박 등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때 정말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정말 사직성의 각오로 거기서 싸웠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지금 법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 아래서 밤잠도 못 자면서 막았던 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당의 당시에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까지 27명이 지금 이게 기소됐던 건이에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 현직 의원 4명도 기소됐던 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소됐는데 나경원 지금 의원이 내 거를 기소를 빼달라는 게 아니에요. 취소해달라는 게. 이건 헌정 질서를 지금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국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기소 자체가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나경원 후보가 개인 사건에 대한 지금 공소 제기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한 것처럼 이것을 지금 청탁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이번에 이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잘못한 행동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과 싸워왔던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이 개인 공소 취소가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 후보는 이거와 관련해서 공소 취소 10번도 했어야 한다. 이렇게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다. 이런 비판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요,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건 검증이고 자신이 얘기하면 내부 총질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나경원 후보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현직 16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의원들도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공적으로 본인 어쨌든 말을 했는데 이것을 한동훈 후보가 갑자기 토론에서 꺼내 들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겁했다. 그리고 본인은 돌발적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물론 이 소재 때문에 이것을 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론의 중간에 언제든지 나경원 후보를 공격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이걸 꺼내 들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아쉬운 점은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데 아니 국민과 당원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자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한 것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유지하려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당대표 되고 혹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작은 것 하나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면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불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야당 입장에서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 다 모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당 입장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후보께서도 어찌됐든 공소가 됐고 재판 중인 거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부탁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부탁과 청탁은 합법과 불법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후보는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동훈 후보의 댓글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사법적으로 검토해볼 요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소 제기된 사건들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핵심적인 것들은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였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무력화됐다라는 건 다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지금 위성정당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태고요. 공수처 생긴 이후에 기소시켰던 게 한 건인가 두 건뿐이 없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정치인들이 기소가 돼 있고 이게 매월 한 번씩 이 재판이 있어요. 여기 연루된 분들, 지금 공소 제기된 분들이 31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조차도 이거 판결 못 내는 게요. 이런 거 왜 갖고 와요? 이거 니네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권이 바뀌었었을 때 이건 충분히 취소를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관이.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마치 사적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강성필 소통부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계속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포용을 좀 생각했을 수 있는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그랬을까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불안함의 발로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100% 본인들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민주당 지금 그 전당대회랑 좀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보면 김두관 의원이 30% 이상이나 나와요. 15%뿐이 이재명 대표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당원조사로 들어가면은 실제 이재명 당대표가 80% 이상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자체를 본인들도 못 믿는다. 이게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급증이 나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조급증의 발로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의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자, 원희룡 후보가요. 드루킹 사건을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거론을 하면서 민주당 한동훈 후보는요. 양문석 의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약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한동훈 후보 관점에서 보면요.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로 논점을 이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양문석 의원이 찾아낸 근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댓글 팀들이 있더라. 네, 하는 것에 또 이제 반면에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또 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루킹 사건과 또 연계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대선을 정말로 이 여론으로 흔들기 위해서 대규모 기계적인 어떤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선거용이 아니거든요. 선거용이 아니라 뭐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하면은 이미지 관리용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드루킹 사건과 연계시키기까지 한 것은 또 이 역시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이 상대당에 대한 그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까지 소환된 것, 민주당에선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 이 드루킹 사건과 비교될 사안이다.
기계적으로 한 거랑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이라는 것은 조작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계를 사용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버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댓글 부대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드루킹 사건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하는 수법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한동훈 그 후보와 관련된 댓글 의혹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동원됐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사설팀을 돈 주고 고용을 했는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측근이 이것을 운영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동훈 후보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고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 대변인께 이런 걸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 시청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글쎄 누가 물론 한동훈 후보 유리하지만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이 문제를 지금 불거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겠다.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건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선거가 흙탕물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요. 선거를 임함에 있어서 당규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선거일수록 더 이러한 당규의 위반 사항들을 엄격하게 통제해야지만 다음 선거들에서 이러한 무리한 선거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상대를 비방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검증이라는 일환으로 정말 마타도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화면에 봤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팀에 있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특검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도 갑니까? 아까도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때 저도 싸웠던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싸웠을 때 저희가 정말 처절하게 싸웠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웰빙 정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웰빙 정당이라고 했는데 빠루 들었던 민주당하고 싸웠던 거고요.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다들 몸으로 지금 싸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처절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저것을 선거에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어제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전화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의 당시 상황, 형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공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타도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이요, 오늘 첫 토론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이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 좀 심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는? 네,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저희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우리는 만약에 네거티브 공격이 심해지면 정말 안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그 금투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서로 네거티브하고 싸우지 않는 모습을 싸우는 모습을 떠나서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이 종부세 문제는 특히나 수도권에 계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많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을 또 확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맞선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보죠. 김두관 아까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 후보가 30%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 것인데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비슷하지만 당원들 보면 지지자들만 보면 월등히 차이 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원들은요. 이재명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대표를 연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구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비주류의 포션을 한 3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최소한도로 30% 정도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전 대표는 77%를 얻었지만 이 어떤 피로감 그리고 당내에서도 반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이재명 전 대표는 60% 뭐 중후반을 받을 것 같고 김두관 후보는 30% 정도 그리고 김지수 후보는 뭐 5% 정도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60%만 받아도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을 주세요. 지금 사실 이재명 당대표 1급 체제에서는 저런 여론조사면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봐요. 아, 그러는. 네, 이재명 당대표 정도 되면 지금 이게 한 80% 나와야 된다. 8, 90% 나와야 되는데 예. 사실 70%만 깨져도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위태로운 상황들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게 허울뿐인 먹사니즘이라는 구호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결국엔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보다 반걸음 먼저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아. 우리 선거보다는 낫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 좀 반성해서 빠르게 국민의힘도 정렬을 좀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만 놓고 봐도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도 반성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요. 개원식도 못 열고서 지금 공전 중인 상황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를 상대로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 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국회의장 제안,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야당에 대해서는 방송사법 강행 처리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중단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먼저 입장이 어떠신지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저 부분도 이제 저거를 제안했다라고 해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다른 법들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들어갔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처리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여기에 탄핵 관계된 증인 신청들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수사들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는 행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것도 그 고지고대로 믿을 부분이 아니다. 또 그냥 순진하게 들어가서 합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하는 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10개면 10개 다 의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저 제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세요? 보통 이렇게 상대당의 어떤 의도를 의심하는 건 야당의 역할인데 여당이 자꾸 야당을 의심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힘이 세잖아요. 서로에게 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저는 이번에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송사법 추진을 해도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면 도돌이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거부권이 계속해서 남발이 되면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여당과 야당의 역대 다 잘못이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원식 의장의 이 합의 제안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조금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재임 시절에 이런 것을 해결했다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던데. 그래도 예. 이것을 관철해내는 것이 저는 또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사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저희의 뜻대로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거부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게 지금 방송법 개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저토록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방송 장악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협의가 안 될 거예요.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가 시작되면서 방송 개혁 같은 경우도 네네. 이게 형평성을 잡자는 거예요. 방송들이 할 소리 하게끔 만들자라는 것이고 예.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는 공정 방송을 하게끔 만들되겠다는 것인데 예. 민주당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방송을 어떻게든 장악해야지만은 이재명 탄핵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협의 테이블에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협의될 사안들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은 강행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탄핵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법사위 전문 의원들 이미 강제 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예. 하지만 이 탄핵 청문회를 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또 최근에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 역시도 받아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제 탄핵 그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뭐 안 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이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을 논하기 위해서는 예. 이에 합당한 위헌이나 위법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탄핵 절차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절반이 일단 동의를 해야 이 시작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조차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 청원을 지금 빌미로 이 절차를 지금 시작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도 예. 지금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르게 김건희 여사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사과해야 한다. 여기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조사 방식, 제3장소 조사하는 발행이 좀 유력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적절한지 또 김 여사는 여기에 대한 난감을 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009년이었나요? 2009년 4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죠. 예. 네, 권양숙 여사가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 보다 뭐 사건의 규모는 훨씬 더 크죠.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네, 여기에 검찰 수사 받을 때요. 예. 그래도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로서 검찰들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예. 네, 그랬던 사례가 있고 당시에는 권양수 여사 같은 경우는요. 네네. 본인이 인정했죠. 100만 달러 수수했던 거와 현금 3억 원 모두 자신이 전달받았다라고 예. 진술을 본인이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로 검찰들이 충분한 예우를 했다. 근데 지금 현직 영부인이고요. 예. 10억 달러 이런 거 아니고요. 예, 3억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이게 작전에 나쁜 작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명품백 300만 원짜리 놓고 간 사건입니다. 네네. 자,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한번 이런 정치사들을 훑어보고 지금 과연 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이렇게까지 망신 주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예. 국격에는 맞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맞는지 충분히 판단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당권 주자 4명 후보는 다 이제 사과하고 검사 받아라는 얘기잖아요. 검찰 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행인 점입니다. 이 당권 후보 네 분께서도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예. 대해서 유의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검찰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것이 중요하지 앞에 포토라인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걸 바라기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